낯가리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어제 20대 국회 첫 번째 교섭단체 연설에서 상층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폭 양보하는 것이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오늘은 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게 되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모시고 노동 현안 또 정치 현안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네, 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이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주요한 현안이 많은 상임이라서 네, 아주 일복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엔 또 WTO 회의도 다녀오셨죠. 네네. 네, 지금 그 세계적으로 양극화 문제 너무 심각하고 또 극단주의 뭐 영국에서는 막 브렉시트 때문에 네. 의원이 뭐 총기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도 있고 뭐 여기저기 막 현안들이 많던데요. 국제 회의에 모인 노동 관련된 의원님들은 좀 주로 어떤 현안에 아니요, 집중하고 그 계시던가요? WTO 의원총회는 네. 노동 관련은 아니고요. 네. 이제 국제 통상 파업할 다자간 체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되셨습니까? 본사는 WTO인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소위 바이레터럴 그래서 양자 간 국가 간 그냥 그 WTO 아주 FTA라든지 지역 네. 무역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사실 지금 WTO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개발도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죠. 왜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네. 큰 그 국제 통상의 어떤 경제 질서가 이런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이런 나라들이 그 다자간 체계를 네. 좀 흔드는 이런 행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그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년 있는 총회인데 네. 지금 현재 국제 무역 질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개발도상국의 우려 이런 것들을 좀 실제로 많이 이야기했고 저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에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국제 통상 질서, 뭐 노동 현안 모든 것들이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네. 이 노동 조건이 악화되고 있고 양극화, 빈부의 격차 문제 심각하고 이런 것은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다. 하여튼 뭐 그런 회의에 다녀오신데 또 힘들어서 힘든 네. 가운데 또 이제 그 환노위원장도 맡게 되시고 네. 그 제네바에 계실 때 소식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없는 사이에 결정이 돼 버렸어요. 선출을 해주셔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제 그 국회 본회의인 참석을 하셨습니까? 네. 네, 정진석 원내대표 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제 이전과 다른 어떤 방향에서 지금 국정 또 우리 경제 상황 국민들의 삶을 진단하는 것 이것은 저는 진일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불평등의 문제를 네. 전면에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구역에서 네. 그 희생당한 분이라든지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조선업 뭐 이런 쪽의 노동자들의 문제까지도 거론을 해서 네. 이렇게 국민들의 그 어려운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이제 가질 새누리당이.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구나. 네. 그랬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뭐 상당히 공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네. 이 진단에서 완전히 이 도대체 너무나 그 진단이 현실과 동떨어진 그리고 좀 그 진정성이 의심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런 문제 제기.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이대 과거처럼 성장을 통해서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런 패러다임으로는 안 된다. 네. 앞으로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바로 그 중향 평준화 네. 아마 이게 사전에 안 나온 처음 단어인데요. 들어봤어요. 네. 네. 저도 찾아봤어요. 아마 중향 평준화 그래서 우리 언론인들도 그것을
역시 또 그런 신조어를 만드니까 네. 언론의 주목은 바로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네, 근데 예. 중앙 평준화가 뭐냐 뭐 이런 생각을 어제 하게 됐죠.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몇 가지를 핵심을 좀 간추려 보면 핵심은 그 이를테면 상층부의 네. 노동자들이 그 비정규직하고의 부를 좀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노동자들의 몫을 너희들끼리 나눠라.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제 사회적 그 대타협이다라고. 정진섭 대표가 이야기한 거는 네. 1억 연봉을 받는 아, 노동자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희생을 의미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어떤 들어서 희생을? 임금을 뭐 50%를 깎아서 연봉을 5천만 원으로 낮추라는 건지 예. 아니면 뭐 30%를 낮추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그 상층부 노동자 예. 연봉 1억의 노동자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게 어제 요지 아닙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작년에 임금 소득자로 네.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 1,618만 7,647명입니다. 정확하게 1600. 1,618만. 네. 네. 근데 거기에 3% 예. 정확하게 말하면 48만 7,900명이 연봉 1억입니다. 이거는 사무직, 생산직 다 포함해서니까 네. 아마 그 어제 그 정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분들은 아마 사무직까지 포함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사무직에 있는 네. 뭐 좀 고임금을 받는 그런 네. 분야들 있지 않습니까? 예,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쪽. 그런 또 사무직을 좀 제외하면 네. 아마 제조업 쪽에서 1억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예.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3%인데 네. 이 3% 임금을 뭐 절반을 깎든지 아니면 뭐 아예 안 줄 수는 없겠죠. 그거를 다 모아도 네. 나머지 지금 우리가 지금 비정규직 그 근로자들이 한 거의 절반이고 네. 더구나 지금 최저임금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 220만 정도 되거든요. 최저임금 이하가 220만.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정말 이거는 그분들 임금을 다 합해도 대책이 안 나올 거예요. 그분들 무슨 희생을 아무리 시켜도 네. 1억 지금까지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월급 받지 마라 해서 이분들 돈을 다 뺏어 가지고 그 비정규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한다든가. 네.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네. 우리 그 임금 체계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최소한도 생활할 수 있도록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그런 별 의미가 없는 돈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니까 노동자들 너희들끼리 파이를 나눠라. 그렇죠. 니들끼리 뭐 그걸 딱 정해놓고 요만큼 가지고 니들이 많이 받는 애들이 덜 받아서 적게 받는 애들 나눠줘. 뭐 이런 컨셉인 건데 도무지 제가 오늘 오다가 신문을 보니까요. 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한 7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이제 네. 이런 걸 봤습니다. 그럼 연간으로 치면 한 20조 정도 될 텐데 네. 그 20조라는 영업이익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을까? 그걸 한번 추적을 해보면 네. 이게 이제 기업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면 대주주한테도 그게 재벌의 오너한테도 가고 그렇죠. 대주주한테 가고 네. 소액주주한테도 가고 그다음 또 노동 쪽에 또 분배가 이루어지고 예. 이러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중소기업들을 막 쥐어 짜가지고 하청 단가 같은 거 착대주고 후려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네. 생산한 어떤 부가가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익이 어떻게 배분이 되나. 이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걸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하거든요. 예. 우리가 일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 부가가치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배분이 되나. 근데 우리나라는 OECD 그 국가에 비해서 네. 한
7%에서 10% 정도 적습니다.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것이. 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은 소위 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뭐 777인가요? 네, 네, 네. 노동소득 분배율을 70%까지 올리겠다. 전혀 그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악화되면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목 자체가 줄어드는 네. 그런 통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니면 그래요. 정체돼 있거나 줄어드는 네. 건데 그 이야기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정말 대기업 총수가 오너가 덜 가져간다든가 네, 예. 그렇죠. 대주주가 덜 가져간다든가 네. 뭐 진짜 저 현장 근로자들보다 수십 배의 임금을 받는 그런 임원들이 덜 예, 가져간다든가 예. 이런 것들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더 등치가 큰 그러니까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일의 순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면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불만, 다수의 불만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죽도록 일하는데 가져가는 임금은 너무 적은 거예요. 노동자들이 막 10시간 저희 딸도 그래요. 엄마는 잠자는 시간 빼고 다 일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래? 맞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하는 만큼 노동자들에게 배분이 안 되는 분배 자체가 틀린 이런 문제가 그렇죠. 계속 나오는 문제 제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이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매우 심하고 그리고 또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도 매우 심하고 그래서 이 근본적인 구조의 틀을 바꾸는 노력 이게 정치권 안에서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전체 그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에서 불과 3%. 네. 그것도 뭐 사무직과 이걸 뭐 전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요. 이 사람 임금 일부를 뺏어서 뭘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저는 이 문제 자체를 잘못 진단하고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겁니다. 그냥 요즘에 보면은요. 네. 뭐 하여튼 극단적으로 뭔가 하나의 그 공격 대상을 만들어요. 이게 분열의 정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자 중에서도 극히 일부 이 사람도 니네들은 월급 많이 받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요. 따져보면요 대기업 노동자들도 예. 기본급이 많지 않습니다. 결코 그래요? 많지 않습니다. 네. 기본급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네. 이렇게 하면은 기본급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게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전부 수당이에요. 이제 수당이나 그다음 잔업 특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에서 네 번의 주말이 있는데 네. 아마 주말에 한 번 정도 쉬고 네. 1년 내내 일을 해야 그 8천만 원, 9천만 원 연봉이 되는 겁니다. 잔업 특근 네. 수당을 받아야만 네. 그러니까 네. 휴가를 반납해야 얻을 수 있는 금전적 그렇죠.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그 부분이 문제라면 네. 또 우리 사회 일자리도 없으니까 지금 근로 시간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근로 시간을 맞아요. 저희가 일하고 있는데 네. 그 줄여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법에 정해진 대로 딱 52시간만 하게 하면 네. 저는 그 문제는 그냥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뭐 복잡하게 네. 대기업 그 고임금을 받는 그 노동자들 탓할 게 아니고 근로시간 지켜라 그러면요. 물론 노동자들도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더 일하고 싶어 하죠. 잔업 특근 수당 없으면 기본급 40% 가지고 살 수가 없죠. 기본급 40%에서 한 50%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 한 10년 다닌 그 대기업에 10년 차. 예, 노동자들이 생산직 노동자. 예,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기본급이. 4천만 원. 네. 거기다가 무슨 뭐 연말 성과급이니 뭐 이런 거 이제 합해서 전체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제가 알기로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거 제조업에 가지고-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네. 중에서 몇 명이나 그걸 받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그거 좋다 가지고 이거 기종 문제가 노동자라고 그러는 되면 거 아니에요, 지금? 근로 시간만 지켜라 이거 법에 예, 정해진 예, 예. 그렇게 되면 거의 기본급에서 조금 아마 더 받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데서 회사에서 더 사람을 뽑아서 네. 일자리도 없는데 일자리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 문제는 네. 임금을 낮춰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 기본급 자체가 높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8천만 원 받는 노동자를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에서 표적을 삼아서 귀족 노동자라고 공격을 하고 실제 따져보면 그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저 노조가 문제야라는 어떤 그 프레임을 만들고 그걸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노동자들의 문제로 치환하는. 전 세계 어느 귀족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귀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귀족 노동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네. 그렇게 했고 이제 특히 또 공기업 같은 데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저도 제가 산업위에 있으면서 공기업들을 많이 봤는데 또 공기업이 옛날에 보면 뭐 한전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직장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에요 그 대기업 그 대졸자 그 초임이 네. 대기업의 거의 뭐 많아봐야 한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전이요? 네. 그래요? 네. 실제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부 이제 옛날 금융 얘기네요. 쪽에 금융 쪽의 공기업들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네. 그래서 공기업도 보면은 이 고용이 좀 안정돼 있다. 요즘에는 고용이 좀 안정돼 있다. 저 평생 직장이다. 이런 거 이렇게 질투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부럽죠. 임금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까지도 네. 고용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어렵게 뭐 삼성, 현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제 40대 중반부터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군대 갔다 와서 남성들 저 취업하면 한 30대 네. 초반. 전후로 해서 하는데 네. 한 15년 정도 다니고 나면 정말 거기서 작년에 삼성도 한 4,500명인가 또 잘랐죠. 잘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라고 해서 고용이 안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고용이 안정됐다. 이 장점은 있는데 임금 수준이 높은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그 장하성 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한국 자본주의에 관련된 책을 쓴 걸 보면 이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이제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게 오히려 97년 IMF 겪으면서 과도하게 이제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이거를 좀 바로잡는 노력이 국회 안에서 필요하다. 이제 이런 제도 설계 이런 게 필요하다. 특히 이제 법인세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어디서 세수를 확보해서 어떻게 복지 재원으로 쓸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지적하신 바 있는데요. 이를테면 환노위 차원에서도 그런 정책적 대안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30대 대기업들이 네. 그 사내 유보금이 작년 한 해만 해도 한 44조인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한 760조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760조요. 네. 작년 한 해 한 44조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기업이 어떤 생산 활동을 통해서 또 노동자들이 일을 해서 그 만들어지는 새로운 부가 어떻게 분배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네. 그것 중에 하나가 또 세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한테 법인세를 3% 더 내라.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네.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반대해요. 그 법인세 3%가요. 네. 지금 전체 그 임금 근로자 1,600만 명 중에서 3%밖에 안 되는 네. 연봉 1억 이 사람들한테 돈을 뺏어서 뭘 해보자. 그건 정말 그거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 액수를. 네네. 그러니까 일단 세금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해결해야 되고요. 네네. 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만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많은 나라가 없고 좋습니다. 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우리 세계 경제가 이제 서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도 사회 안전망 같은 걸 제대로 만들어 놔야 돼요. 네. 지금 조선 산업에서 올 연말까지 네. 최대 한 10만 명 정도의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네. 40대, 50대 가장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쌍용 자동차, 한진중공업 많이 봤지만 예. 몇백 명 해고하고도 나라가 시끄러운데 전 정말 걱정해요. 지금부터. 그분들이 일자리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그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교육, 뭐 의료, 주거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도 않고 그렇죠.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 끔찍하거든요. 한 10만 명이 이렇게 길거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는 그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를 떠나서 10만 개의 가정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 그런 걱정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데 그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 한 1억 정도의 고임금 뭐 노동자가 무슨 한 뭐 30% 40% 되는 것도 아니고 3%인데 그것도 사무직 포함해서 네. 그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어떤 노동시장에 네. 이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불평등의 문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거는 아무런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 순차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구조조정 특위가 좀 필요하다. 특히 네. 이제 울산, 네. 그다음에 통영, 거제 뭐 이쪽 지역에 그 당장 그 실업 대란이 예고된 지역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 가정 벌써 뭐 아침은 굶고 저녁은 컵라면으로 때우면서 인력 시장 알아보고 있다. 이제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고가 됐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건데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회 차원에서 구조조정 특위라도 좀 만들어서 그리고 또 청문회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도대체 그러니까 이 부실의 원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건지 계속 그 핑퐁 게임만 하고 있고 말이죠. 우선은 이제 구조조정은 두 축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우선 네. 하나는 정말 이 조선 산업을 다시 우리가 살려서 앞으로 거기서 고용도 창출하고 또 그 산업을 유지해 나갈 건가 하는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조선 산업은 끝났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 산업이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을 못 갖는다. 거기다가 돈을 쏟아 부어봐야 네. STX처럼 4조 5조 더 넣었는데 네. 그냥 결국은 더 그게 국민 부담으로 끝나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예, 예.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경기 순환적인 그런 어떤 요인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좀 잘 그 구조 조정을 제대로 해서 네. 예를 들면은 지금 크게는 이제 세 개로 돼 있는데 뭐 기업을 두 개로 뭐 줄인다든가 뭐 구체적으로는 네, 네.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을 합한다든가 네. 이런 걸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회복시켜서 뭘 해볼 건가 하는 데서의 저희가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과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네, 네. 문제는 이 구조조정은 이미 이제 저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길거리로 나오게 될 지금 많게는 한 네. 10만 명 정도의 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두 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금융이라든지 또 어떤 산업의 어떤 전문가들이 또 이제 그 회생 여부에 대한 네. 기업 회생 여부에 대한 또 산업 전체에 대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예. 구조조정의 안을 만들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나머지 사람의 문제 이걸 네. 어떻게 할 건지 예, 예. 이것은 지금 대우조선만 보더라도 지금 조선 회사들이 막 파업을 결의하고 이러는데 네. 한편으로는 회사가 망했는데 왜 파업하냐 이러지만 정말 그 노동자들로서는 열심히 내가 일만 했는데 네. 갑자기 이게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선 뭐 그걸 다 떠나서 본인의 이 지금 겪어야 할 이 정신적 뭐 여러 가지 고통은 뭐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회적 불안으로 사회적 갈등으로 불안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최대한 긴급한 사회 안전망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전직 훈련 같은 것도 제대로 하고 해서 또 다른 일자리를 갖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회가 네네. 저는 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가 이제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 회생을 시킬 때도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그 회사를 부실하게 네. 조선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잃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도 또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저는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그 다음 조선산업 전체에 대한 경쟁력 회복 또 구조조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동자들의 어떤 문제는 이것도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그렇죠. 또 정부는 이 부분은 신경 안 써요. 네? 어떻게 정부가 거의 그거는 거의 저는 지금 대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대책 가지고는 지금 절망에 빠진 저분들에게 어떠한 지금 희망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저런 상황에서도 뭐 파업 결의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과 대립 뭐 이런 것으로 발전해서 우리가 뭐 쌍용 자동차 한진중공업에서 봤지만 또 저희가 또 생각하지 못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네. 97년 IMF 때 서울역에 줄 서 있는 노숙자 행렬 저희는 기억을 하고 당시에도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처럼 다시 또 그런 장면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제도 같은 데는 네. 우선 이제 그 이 대기업이라는 데가요. 아까 네네. 말씀드린 대로 잔업 특권을 안 하면은 기본급 가지고 살아가기가 빠듯합니다. 그래서 잔업 특권을 안 하면 일단 식당에 안 가고 그다음 노래방도 안 가고 호프집도 안 가고 애들 학원 안 보내고 학원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학원에요. 학원도 순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예체능 예. 쪽을 먼저 못하게 하고 네. 그다음 또 안 되면은 뭐 이제 말하면 영어 수학은 맨 나중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미장원도 안 되고 이게 동네 경기가 완전히 그냥 죽는 거죠. 지금 그 거제도라든가 경남, 울산 쪽은 네.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지역적으로 이게 지금 전국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러는데 네. 그 지역에서 느끼는 것은 저는 IMF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그 정부가 무대책이다라는 점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른바 뭐 재난구역을 선포한다, 특별지역,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겠다. 그리고 또 노동자들에게 그 무슨 저 전직을 위한 훈련으로 하루에 43,000원 돈 내 비용을 훈련 비용으로 지출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과연 이게 실업 대책, 종합 실업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그러니까 비판도. 이제 저는 그런 것도 좀 뒷북친다는 게 네. 지금 정규직 노조는 뭐 그나마 뭐 있다고 합시다. 네. 지금 비정규직 그 하청업체라든가 이런 쪽은요 네. 이미 한 1년 전부터 이게 일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미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었죠. 지금 항상 그러면 이제 정규직 노조가 있는 쪽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이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더 심각한 것은 그런데 지금 그 하청업체나 네. 중소기업에 있어 근무하던 뭐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이런 분들이 더 심각하죠 사실은. 아이고 그 이분들이 어쨌든 인력 시장에 또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이제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건데요. 그 최저임금 문제 지적을 좀 하셨어요. 이거 좀 그 지금 뭐 최저임금 정하는 시즌이기도 한데 10,000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위원장님께서는 좀 어떤 전망 비전 갖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금 뭐 내일 당장 뭐 네. 올해 이렇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도
최저임금법이 있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주면은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주라든가 사용주가 처벌을 받게 돼 있죠. 네. 근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이 한 220만 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5인 미만의 아주 영세한 업체들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도 저는 적어도 2자릿수 이상의 인상률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2020년도까지 저희는 단계적으로 좀 10,000원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네. 예를 들어서 이걸 하려면요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네. 제대로 뭐 단가 후려치기 같은 그런 걸 안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한테도 제대로 대기업에서 돈을 주고 야 내가 뭐 사상 최대 뭐 영업이익을 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중소업체들 쥐어짜가지고 거기는 이익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중소기업 사장님들 돈 주고 싶어도 못 주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네. 그 해결이 안 돼요. 그 우리는 문제는. 흑자 났다. 그렇잖아요. 성과급 잔치하고. 자기네들끼리만 뭐 잔치하고 재벌 총수는 뭐 계속해서 자기 부를 늘려가고 네. 이 구조가 먼저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소기업들도 적정한 이윤을 남기고 네. 그것을 같이 함께 일한 노동자들하고 나누고 또 그렇게 되면 이게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서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그래도 가서 식구들하고 가서 식당에 가서 밥도 한번 먹고 이렇게 되어야 전체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핵심이 네. 그래서 나오는 게 재벌 개혁 뭐 대기업의 문제점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네.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최저임금 문제를 10,000원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걸 빼놓고 그냥 10,000원 해놓으면 올해 만약에 10,000원을 해보십시오. 네. 지금도 6천 얼마죠? 6,170원인가? 6,300원인가 네. 그렇게 돼요. 6,350원인가. 그 밑에가 지금 220만 명인데 그럼 말하자면 범법자만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정경련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리면 또 그 말씀하신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고로 최저임금 올리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정경련의 주장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한 30년 이상 해왔죠. 전경련이. 예. 그러면서 부의 불평등, 예. 저 뭡니까 저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거의 한계에 와가지고 이 상태로는 이제 대한민국 자체가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당 원내대표까지도 네. 마음에 있든 없든 지금 불평등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온 거 아닙니까? 전경련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입장, 재벌 대기업의 입장만을 옹호하기 때문에 이 전경련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저는 뭐 정경련은요 네. 당연히 해체해야 됩니다. 아, 전경련 해체해야 네.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해체해야 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그 원샷법이라는 걸 산업위에서 통과를 시키긴 했는데 네. 이게 정경련에서 내는 법이거든요. 전경련이 요구한 법입니까? 네. 정경련이 저는 요구한 박근혜 법이고 정부가 요구한 법인 줄 알았는데. 아마 그런 법은요 정경련에서 많이 내놓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정경련이 하는 일은 예. 그 대기업 중심의 지금 경제 체제를 더 강화하는 거. 거기다가 어버이 연합 같은데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 거 예, 뒤로 예, 예. 이런 짓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경제 단체들이 있어요. 네. 뭐 중소기업 중앙회라든지 대한상공회의사라든지 이런 데들이요 중소기업을 위해서 네. 어떤 입법이나 정책을 내놓고 노력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 그런 그 단체들 있잖아요. 네, 경제 네. 단체. 예. 항상 정부의 그 대변인처럼 앞장서서 그 저 뭐 이렇게 일하는 네. 단체들이 예. 보면은 뭐 우리 뭐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지만 보면은요. 제가 산업회 할 때 네. 아니 그런 데서
정말 어떤 재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네. 중소기업 중앙회가 재벌의 문제점 지적하는 거 한 번이라도 봤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없을 거예요. 작년에도 원샷법이 대기업을 위한 것인데 네. 뭐 거기 앞장서서 하잖아요. 정경련 뒤에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경련 그런 경제 단체들이 지금은 그런 어떤 재벌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정작 자기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아서는요 대한상공회에 있어도 뭐 무역협회건 일정한 기능들이 있는데 네. 그 지금 저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 지금 뭐 최저임금 6,030원 8.1% 정도 네. 인상 결정을 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아니요, 작년이죠. 작년이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올해 좀 더 인상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7%에서 8% 인상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예. 이게 최저임금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거의 뭐 두 자릿수까지도 하고 굉장히 한 이렇게 뭐 8% 9% 이렇게 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뭐 3% 4%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5년 그렇게 안 올려버리니까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한 7% 8%까지 올라간 네, 네. 거거든요. 예. 근데 아마 저는 올해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고 기업에 부담을 주니까 올리지 말자 해서 7, 8%도 안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 저는 알바 뭐 지금 네.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문제는 일단 저는 올해는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판노위에서 좀 힘을 써서 두 자릿수 이상의 저희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이제 곧 6월 말까지 뭐 네네.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예. 뭐 제가 이제 환노위 할 때는 네. 거기 가서 앞에 가서 뭐 주저앉아서 뭐 농성도 해보고 뭘 했는데요. 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힘이 없어요. 그냥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주면 네, 네. 그걸 공익위원들이 그냥 받아서 자기들이 그냥 뒤집어 쓰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부의 의지죠. 정부의 의지. 정부의 의지는 또 그 뒤에는 저 정경련 같은 데가 있는 거고요. 참 이게 그런데요. 지금 그 국회에서 알바 노조의 박정훈 위원장이 최저임금 10,000원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요구가 좀 특히 이제 맥도날드 이런 데서 일하는 청년들 제대로 된 시급조차 네.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청년들 이게 사실 청년 실업하고도 또 연계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반드시 국회에서 좀 노력을 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지금 20대 국회는 우리 환노위만 하더라도 야당이 훨씬 수가 많습니다. 10대 6이에요. 10대 6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예. 바뀌었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여소야대를 지금 네. 또 다시 또 야대 여소가 더군다나 됐지만 뭐 새누리당에서는 뭐 환노위에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뭐 하여튼 그렇게 했다는데 아무튼 저희가 일단 환노위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당 차원에서도 저희 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까지는 10,000원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네.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220만 명 정도 주로 5인 이상이 아주 영세한 자영업이라든지 그런 뭐 그 영세 기업들에서 있는데 이 문제는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다른 어떤 우리 그 어떤 구조적인 네.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예. 대중소기업 간의 예. 그런 어떤 불평등한 관계들을 해소시키고 진짜 뭐 하청 단가를 뭐 후려친다든가 이런 짓 못하게 해서 중소기업들의 그 임금에 대한 여유를 갖게 해줘야 돼요. 네. 지금 사실 어찌 보자면 그 대안은 제도적 대안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느냐 못 하느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선출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청소노동자의 이제 직접 고용이었잖아요. 그 청소노동자들 만나뵀는데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아 정치가 이런 거구나. 결심해서
결단해서 해버리면 되는데 안 돼서 문제인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많은 제도나 뭐 대안은 나와 있지만 이거를 정부가 하느냐 마느냐, 정부가 하도록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이게 제일 핵심적인 요소 맞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요. 우선은 예. 지금 우리나라 그 지자체 중에서도 네. 21개 지자체인가요? 이 밑에 지금 그 소위 최저 임금 미만으로 주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의지를 가지면 바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서만이라도 네네. 우선 최저임금을 지키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저는 인천공항 같은 데 예. 보십시오. 거기는 그 비정규직이 오히려 뭐 4배, 5배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는 인천공항 맨날 세계 1위에 뭐 그러니까요. 흑자를 내고 그런 자랑을 하는 걸 보면요. 저는 참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쥐어짜가지고 세계 1위를 하면 뭐합니까? 얼마든지 거기도 그 무기계약직이라는 우선 고용을 안정시켜주고 이 중간 착취를 없애야 됩니다. 네. 그 인천공항도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많은 사무직 노동자까지도 다 용역을 줘요. 그럼 네. 중간에 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거 아마 중간에 얼마 자기 이익으로 챙기는 이걸 보면요. 그런 걸 계산해 보면 그 근로자들한테 그 돈을 가게 만들고 그다음 고용을 안정시키면 지금 현재의 그 인건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규직화하고 임금 수준도 좀 높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인천공항 같은 데는 공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하자 이거죠. 일단 공공 부분에서만이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예. 그래도 지금 안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추경 이야기 하는데요. 네네. 한 10조 정도를 청년 실업에 쓰자. 예. 예. 그러면 2천만 원 연봉 2천만 원짜리를요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게 10조 들어가면 10조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럼요. 우리나라 국가의 전체 경제 규모나 예산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돈도 아니고 나라 망할 돈도 아닙니다. 네.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절망적인데 그래서 우리 그 국민들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관련된 분야에 지금 수요가 많잖아요. 그런 일자리도 좀 늘리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지금 노동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네. 특히 대기업 그 사무직 같은 경우에 지금도 밤 9시 10시까지 일해요. 그래서 포괄 임금제 이걸 도입해서 네. 8시간 이상 일하는 건 또 그 사무직들 돈을 더 주게 하면 일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는 대기업에서도 더 그 임금 인하 효과를 만들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를 그렇게 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막 혁명적인 방법으로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공공 부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네. 거, 그 다음에 뭐 예산을 좀 투입해서 지금 정부가 필요한 네. 그 안전이라든지 뭐 치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일자리를 뭐 한 50만 개를 그렇게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는 의지가 있으면 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 네. 어떤 긴급한 아주 좀 이런 처방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그런 걸 안 하는 것이 문제죠. 의지가 그러면서 지금 없는 거네요. 상위 1% 임금 높다고 타령하고 있으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지금 현실 인식이 잘못돼 있고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냥 이렇게 좀 립서비스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향평준화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두 가지만 여쭐게요. 하나는 그 박근혜 정부가 19대 국회에 이어서 20대 국회에도 노동사법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견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환노위 차원에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파견법이 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없고 네, 이러면은요, 전 뭐 동의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의해 줄 수 있어요. 네,
뭐 저는 중소기업들도 보면 기업이 이제 이렇게 생산할 때 뭐 계절에 따라서 고용이 필요하고 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뭐 유연하게 예. 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말하는 파견법은 그야말로 이 비정규직만 많이 만들어내고 또 그 비정규직이라는 게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이 고용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네. 그 임금을 받아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네. 파견법을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네. 최저임금도 10,000원 이상 올리고 네. 그 다음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정확하게 해서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런 격차를 임금 차이를 격차를 없애는 거죠.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많이 준다든가. 네. 그렇죠. 외국 기업은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진짜.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산업별로 예. 직무급을 하자 이거예요. 용접 이런 일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얼마 이런 걸 딱 정해 놓으면 예. 그거 그대로 주면 돼요.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막 정규직 뭐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뭐 유연하게. 그래서 저는 네. 그 선택하라 이거예요. 쉽네요, 일이.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가 거는 간단하네요.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 저는 그 파견법도 이야기해 보자. 저 여당한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최저임금 그게 10,000원 이상만 올려도 어느 정도 그 파견법 풀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소한의 조치를 해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그렇죠. 있다. 그러나 그런 선조치가 없는 가운데 무조건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그렇죠.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그런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이제 용인할 수 전 없다. 국민 그나마 몇 명 되지 않는 정규직을 다 비정규직화 하고 예.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경제 더 잘 되게 하자. 네. 그 누가 반대합니까? 노동자들을 더 가난하게 하는 일에는 협조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지금 중진이시기 때문에 제가 당내 현안 중진 같지 않은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그토록 문제가 쟁점이 형성됐던 유승민 의원에 대한 복당 문제가 네. 해결이 좀 됐습니다. 뭐 내부에 뭐 사무총장 문제로 분란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문제는 이제 넘어간 이런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해찬 의원의 복당 문제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어요.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해찬 그 의원에 대해서 네. 지난번에 이제 공천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고 네. 그리고 그건 또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는 그걸 겸허하게 당이 받아들여서 당연히 복당 조치가 오히려 당 쪽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안타깝고요. 그거는 뭐 지금 우리 당이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안정되어 있고 좀 새롭게 뭐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또 힘을 합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당이 즉각적으로 좀 받아서 복당 조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정리할까요?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른 아침이라서 저는 댓글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홍 의원님이 당 대표해야 됐네요. 당 대표 하시라는 의견이 있어요. 예? 당 대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와 관련해서 총체적인 담론과 토론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현실을 좀 솔직하게 판단하는 일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란나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IMF 겪고 미국 와서 서브프라임을 겪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들이 직장을 잃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외에서 오래전부터 경고를 했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까지 왔네요. 유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조세정이 좀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 그리고 아침부터 또 열이 오릅니다. 피자 한 조각으로 가지고 지금 분배하라는 겁니까? 이런 의견. 그다음에 홍영표 의원님 20대 환노위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등등의 의견들이 있는데요.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 오늘 저희가 정말 바쁘신 가운데 모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30초만 앞으로 환노위 어떻게 이끌겠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지금 우리 한국 경제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여야가 저는 간에 싸울 시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환노위에서는 적어도 우리의 현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함께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상태에 있나? 지금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쫓겨날 사람이 한 10만 명이 되는 가장, 이 문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일단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어떤 대안을 이렇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노위에서는 저는 어떤 성과를 꼭 내고 싶습니다. 여야 간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래도 한 걸음 더 진전할 수 있는 좀 그런 생산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일하는 국회가 환노위가 될 것 같아요. 현안도 많고 쟁점도 기대해 많고. 주십시오. 예, 사실 뭐 옥시 사태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다 여쭸어야 되는데 워낙 노동 현안이 급박해서 다 여쭙지 못했어요. 저희가 그 문제도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음 기회에 또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도 있고 상임위도 있고 바쁘셔서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